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발과 발목 질환 부분에 대해서 질병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질문도 받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 족부 족관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을 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좀 약간 그동안 하도 이제 그로테스크하고 징그러운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치고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봐서 조금 가볍고 재밌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발 모양이 만드는 질환, 족상학과 중족골통 이렇게 좀 이름이 어려운데 실은 발 모양으로 성격도 보는 것도 요즘에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런 인터넷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과 발목 진료를 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방송들도 많이 출연을 했으니까 내용 많이 확인해 주시고 비욘디도 이제 꾸준히 족부 족관절 부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편도 많이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실은 족부 족관절 학회가 있었어요. 발과 발목을 치료하는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실은 감사하다고 다른 분들께 말씀도 잘 못 드리고 여기 또 녹화를 하러 오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께 다 이제 공저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신 옛날에 뭐 지금은 두발로 정형외과 이우천 원장님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타이도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샤라웃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족상입니다. 족상. 우리 관상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라든지 뭐 운명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족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발 모양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래요. 그 발 모양으로는 어쨌든 신발을 좀 발 모양에 맞게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족상이 뭐지?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보통 제가 좀 경험을 발 모양이라고 하면 칼발입니다. 뭐 볼폭이 큽니다 해서 뭐 운동화를 신기가 좀 편한 걸로 이렇게 볼폭 넓은 거 신으세요. 혹은 날카로운 발도 이렇게 좀 편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신발들 안내해드리는 뭐 이 정도로 처음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의 발이랑 로마 사람의 발, 그리고 그리스 사람의 발, 게르만족의 발, 켈트족의 발. 전부 다 이렇게 발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발 모양이 인종마다 정말 이렇게 다를까? 실은 이제 저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그리스인의 발이 너무 많고 또 한국인에도 이집트인의 발이 많고 로마인에도 발이 많은데 뭐 그럼 한국 사람의 발은 뭐 특별히 다른가 뭐 이런 내용들과 궁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실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만든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이런 인종들, 몽골리안의 발까지, 뭐 동양인의 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찾아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외국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발 모양으로 족상이라는 걸 좀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핫하죠. 제미나이 3 추론이 되는 제미나이 3에게 물어봤더니 어쨌든 뭐 이 이미지 자체는 푸쉐입에 따른 족상에 따른 뭐 혈통이나 성격 테스트로 널리 펴져 있는 자료다 뭐 이렇게 되었고 뭐 어쨌든 당연하겠지만 의학적인 뭐 그런 베이스는 없다, 과학적인 베이스는 없다.
논문도 당연히 없죠.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또 막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이집트형의 발, 그리스형의 발. 근데 이제 발 모양까지는 그래요.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알겠는데 성격이 발 모양으로 정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집트형 발은 뭐 보니까는 뭐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충동적인 편이고 기분 변화가 막 크고 감정이 풍부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이 이집트형 발이다. 그런가요? 그리스형 발을 보면은 최근에는 그리스형 발이 더 많다. 그리고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뭐 그 대신에 또 이제 잘 어필하고 외향적인 만큼 자신에게 스트레스는 많이 주지 않고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형태가 또 뭐 구두 신기 편한 발이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업까지도 그리스형 발은 디자이너나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로마형 발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1, 2, 3족지 똑같이 생긴 게 로마형 발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선천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세면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고 도전도 즐기고 삶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고 이 로마형 발이 발레에 적합한 발 모양이다 이러는데 아마 약간 이제 발끝으로 토워킹이라든지 힐레이즈 자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써놨고 사각형 발은 침착하고 결단력이 강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믿음직스럽다. 여유와 평안을 가진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그래요. 재밌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 그 MBTI 같이 ENFP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발 모양으로 성격까지 정해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2000년쯤에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이제 약간 그 발 반사요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발에 뭐 이렇게 지혈 뭐 곤봉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서 마사지하거나 뭐 그런 전문가들이 있나 봐요. 그런 어떤 마사지 전문가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하면서 보면은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인 시언이란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발바닥으로 이제 어떤 감정 상태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Let's Read Our Feet이라는 책을 내면서 Soulstray라는 그 감정까지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발 모양 따라가지고 그런 성격이 다르더라. 약간 경험적인 내용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집트형 발은 좀 약간 사교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리스형 발은 좀 리더십 있고 로마형 발은 좀 인내심이 강하다.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기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나오다가 일본에 또 방송이 되고 일본 방송이 또 이제 일본의 어떤 잡지들의 방송이 된 다음에 한국에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비슷합니다. 이집트형 발의 이제 성격적인 의미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약간 어떤 신발을 신어라. 가장 좀 흔한 게 이집트형 발이더라. 뭐 이런 내용과 그리스형 발도 이런 성격까지도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많은 발 모양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제 기혈요법이라든지 지압요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쓴 거죠. 로마형 발도 있고 이렇게 수평선상에 1, 2, 3번 있고 그리고 발볼이 조금 넓은 형태가 좀 많더라. 뭐 페르시안도 발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 네모발 아까 전에도 나왔죠. 그 뭐 이렇게 균형 당연히 이제 발 모양이 일자로 돼 있으니까는 뒤꿈치 들고 서기 편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유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 자세하게 또 게르만형 발도 있고 켈트형 발
그리고 뭐 우리 아시안형 발. 아시안형 발이 실은 좀 고마운 게 제일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라운드하게. 우리 흔히 무지개 모양이라고 저는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파라볼릭 아치라고도 하고 이런 아치형이 이제 발에는 아치가 많잖아요. 이 발가락도 약간 라운드하고 부드럽고 둥글게 이렇게 좀 돼 있었고 몽골리안형 발은 엄지발가락만 좀 긴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성격까지도 뭐 이렇게 잘 열심히 늘 분석을 해놨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트레치라는 형태, 벌어진 발. 실제로는 뭐 이제 환자분들은 내 발가락은 왜 이렇게 개구리발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지 내반증에서도 좀 생기는데 뭐 무지 내반증 수술이 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치가 생기기도 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거 종합적으로 좀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제 그 제인 시언도 어디선가는 좀 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좀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그 지간신경종이라는 게 흔히 좀 알고 계신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그 신경이 이제 부어 있는 걸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 모톤스 뉴로마 이렇게 모톤 신경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 나오는 모톤이라는 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발 의사예요. 근데 좀 오래 전에 1900년 뭐 한 초중기 뭐 30년쯤에 그런 이제 발 진료를 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발 중족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예가 깊으셨고 그래서 중족부에 있는 모톤스 신경종, 지간 신경종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발의 형태적인 거를 간단하게 기술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시작이 된 것 같고 가장 많은 형태가 이제 그때 이제 보고를 하시길. 뭐 아무래도 이집트형 발이 좀 제일 많더라.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내용을 보면은 나머지에는 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나오는 게르만형, 뭐 켈트형, 노르웨이형, 동양형, 몽골리아 등의 이런 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해를 사기가 좋은 게 인종마다 정말 발 모양이 다를까? 라는 의미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계통유전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사람에 따라서 성격을 딱 단정짓고 어떤 인종적인 분류라든지 그런 족보나 혈통까지도 이런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로만 보면은 적당히 좋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그렇다. 이거 대부분의 내용들이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꾸 불려지고 또 더 웃기게 만들려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성격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도 이집트형 발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좀 읽어보고 좀 웃겼던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리스형 발이 정말 하일 신기 편한 발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중족골통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발이 되지 않겠냐 그리스형 발이 실제로 이제부터는 좀 그 족상학 이야기를 좀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의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지절에서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중요하게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중족골 발가락 뿌리 부분에서 이루는 어떤 파라볼릭 아치, 포물선 형태가 좀 안정적이냐 해서 보통은 저는 A 형태가 이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B 형태는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추진력 엄지발가락이 이제 땅에서 발을 밀어내죠. 그때 이제 B 형태는 중족골 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이 사이쯤에
약간 굳은 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엄지발가락에 과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체중 부하는 이제 결국에 바깥쪽에서 두 번째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체중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정확하게 불러보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의 길이에 따라서 보통 이제 그런 포물선 형태보다 긴 것을 우리는 인덱스 플러스, 그리고 좀 작은 걸 인덱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중립, 뉴트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가 길면은 발바닥 쪽에 이렇게 뒤꿈치 들고 앞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엄지발가락이 땅바닥에서 떨어지는 그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거나 통증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흔히 중족골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거기가 계속 불편하죠. 물론 저게 있다고 엄청 다 뭐 고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신발만 바꿔도 좀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걷는 형태라든지 뭐 안에 깔창을 깐다든지 뭐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만 주더라도 조금 증상이 나아지고 굳은 살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또 일단 많이들 해보시고 나서 이제 오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각 발가락이 가지는 어떤 정확한 위치라 그럴까? 길이의 분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준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포물선 형태도 제일 중요하고, 그거보다 좀 앞으로 나아갈 때 여기 중족골통이 생기더라. 그리고 뭐 1번, 3번을 그었을 때 그거보다 앞으로 갔느냐. 뭐 1번, 5번을 그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크기의 편차가 생기냐.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이제 중족골을 측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뒤꿈치랑 그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 중족골 머리 부분과 다섯 번째 중족골 머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삼각형, 우리 삼각대 모양 있잖아요. 카메라 삼각대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이 이제 트리포드 삼각대가 이렇게 발을 지탱을 하는데, 이 삼각대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쏠리냐,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서 봤을 때 이런 그 횡하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도 발바닥에 굳은 살이 어느 쪽에 생기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일단 간단하게 바꿔봤죠. 이렇게 중족골 앞부분이 좀 아플 때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뭐 다른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신발을 바꿔봐라, 뭐 다른 걷는 형태를 바꿔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정말 그래도 계속 아프다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깔창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깔창 치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엄지발가락의 컨택을 넓혀주는 방법과 엄지발가락이 힘을 더 받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오히려 두 번째 발가락이 힘을 덜 받게, 여기는 우리 그 우물이라고도 말하고 월이라고도 말하는데, 바깥쪽은 조금 딱딱한 재질, 안쪽은 좀 엄청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받칠 수도 있고, 중족부에 이런 중족부 서포트라고 하는 젤리 같은 거를 발바닥 밑에, 두 번째 밑에다가 대면은 여기가 약간 뜨겠죠. 뭐 그런 것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제 좀 증상이 좋아지겠죠. 보통 확인을 할 때에는 또 이제 족저압이라고 해서 발바닥의 압력을 좀 측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의 압력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많이 쏠리느냐,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느냐, 바깥쪽 날을 지나가지고 두 번째 헤드, 엄지발가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과하게 집중된 그런 압력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중족골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가 길이가 길면은 뒤꿈치가 들릴 때 힘이 한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족저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점점점점점 찍히는 게 발의 그 압박력이, 발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전체 중심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P라고,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이 발압력의 중심점의 이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행 패턴이 괜찮은지, 그리고 발에서 압력 부분이 조금 변화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변화가 되는 건지, 이런 걸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동적인 패턴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가이드를 주어야 걷는 부분이라든지 그 신발, 그리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편심성 압력들을 잘 분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발바닥 압력, 동적 압력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발바닥 압력을 정확하게 알려면 가만히 서 있는 압력만 측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정적인 것도 분명히 측정해야 하지만 동적인 것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엄지발가락을 땅으로 박차고 나가는 토 오프 자세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에 압력이 덜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중족부에도 평균 압력이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동적 압력을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발에 적당한 족조압이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족조압을 보면서 체중 중심점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형태들이 어떻게, 그리고 양쪽, 오른쪽 왼쪽 발이 스탠스하는, 땅을 딛고 서는 그 폭이 비슷한지, 아니면은 좀 쩔뚝이는지, 아무래도 좀 잘 안 맞으면은 서 있는 시간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그러면 그 중족골의 길이는 무엇이냐? 실은 저는 다 정상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증상이 없으면 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좀 이상적인 거니까, 정말 이상적인 거라면은 비율이 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3,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보통은 이제 이 차이,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비율로 따져서 3, 6, 12 이렇게까지 나오고, 여기서 중족, 여기가 세사모이드 뼈라고, 발바닥 밑에 있는 엄지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종자골 센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랑 다섯 번째의 비율이 4, 이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이렇게 비율이 다 맞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제 발이 정말 정상 비율입니까? 이렇게까지 엄청 예민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안 아프면 그게 다 정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비율로도 하고, 이게 밀리미터로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발 사이즈에 따라가지고 요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또 중족부에서부터 거골이라든지 종골이 있는 여기 쇼파르 관절이라고 하는데, 쇼파 관절에서부터 중족골까지 이런 세컨드, 그러니까 두 번째 중족골의 센터 라인을 좀 지나는, 이게 발의 축이라고 또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세지탈 풋 엑시스라고 말하는 발의 축이 여기 이 라인에서 적당하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또 라인을 그려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율이 또 괜찮은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측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재가지고 꼭 뭐 이게 정상이다, 뭐 그러면은 1이 정상이면 0.9는 다 비정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하여튼 증상이 없으면은 다 뭐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할 수가 있죠. 이렇게 중족골통 엄청 심한 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이런 절골술이라고 해서 중족부를 뒤쪽으로 좀 길이를 좀 짧게 만드는 거죠. 그런 수술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중족부 머리 부분에서 좀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길이를 많이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걸로 줄일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중족부 머리 말고 중족골 뿌리 부분에서도 이제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서 유압수를 해가지고 얘를 좀 아래로 내리면서 얘가 좀 덜 닿게 만드는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무지 외반증이라든지 뭐 두 번째 발가락이 탈구랑 이제 관련 있는 경우, 이게 발가락이 굉장히 볼폭이 넓게 변하면서 여기에 뭐 다 중족골에 딱딱하게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기고 발가락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변형이 있는 경우,
뭐 발가락이 탈구되고 관절염까지 진행되는 경우 뭐 이런 탈구되고 이러면은 길이 다 또 짧게 만들고 뭐 추가적으로 단축성형 웨일 절골술도 하지만 발바닥에 있는 다시 이제 탈구되지 않게 이렇게 뭐 봉합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엄지발가락 자체가 좀 들려가지고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기 길이는 별로 안 긴데 두 번째보다 얘가 땅바닥 쪽으로 엄지발가락이 향해 있지 않고 들려 있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치료 모양이 다르겠죠. 제가 좀 너무 제 얘기만 해가지고 잠깐 질문 몇 개 받고 거의 다 끝났는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황희식님, 맨발 걷기 후에 발의 엄지발가락 무죄반증 부위에 결절종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맨발 걷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죄반증이면은 발가락이 이제 휘어가지고 엄지발가락 그 중족부 머리 부분이 안쪽으로 휜 건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요즘에 좀 뭐 미세 침습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됐고 해서 좀 수술 또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또 무죄 반증 있다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은 또 그때 붐이 또 한참 일고 지금 있는 형식보다도 또 이제 차후에도 개발된 제품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새로운 무죄반증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구들이 나와서 골수강내, 금속판정, 뭐 금속정, 금속판 뭐 이런 것도 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꼭 이제 무죄반증만 있다고 수술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절종이 발이랑 관련 있는지 무죄반증이랑 관련인지 모르지만 또 결절종도 사이즈가 작고 뭐 증상이 없고 신발을 신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맨발 걷기 한 후에 무죄반증 있는 부분이 막 자극이 막 되고 거기에서 관절액이 스며 나오고 결절종이 형성되고 색이 생기고 그게 또 이제 다시 걷기가 불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하시는 것도 좀 약간 증상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일단은 뭐 충분히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하겠지만 결절종도 있고 무죄반증도 있고 하다면 그 두 개가 또 서로 관련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뭐 제가 글만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뭐 꼭 수술을 권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다음 분을 보면은 발에 무좀이나 각질 같은 질환이 있거나 혹은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는다거나 하면 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발 모양은 참 실은 그냥도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에서 뭐 성인 가면 당연히 달라지고 발의 성장도 있고 뭐 발목 성장판도 뭐 만으로 한 14세 뭐 15세 때 다치고 뭐 그런 식으로 발의 성장도 있어서 당연히 그때는 발이 변하겠지만 젊을 때 발이랑 나이 들어서 지나면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씩은 나치가 좀 가라앉는 경향이 보이고 또 발도 원래 멀쩡했는데 무죄반증도 생기고 혹은 다른 문제들도 생기고 발가락도 처음엔 반듯했는데 굽고 돌아가고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근데 그 이제 원인 같은 게 가끔 이제 무좀 같은 걸로 무슨 변형이 생기냐 물어보면은 뭐 무좀은 보통 연부 조직만 침범을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발톱 무좀 같은 경우가 발 모양을 또 많이 변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끝 부분에서 발톱 무좀 같은 게 생기면은 발톱 자체가 엄청 두꺼워지고 휘고 또 이제 발톱이나 손톱도 실은 층상 구조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발톱 무좀이 왜 두꺼워지냐면은 저희 책 같은 거 물에 젖은 다음에
좀 잘못 말리면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좀 우글우글하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톱이 가지고 있는 층산 구조가 그 중간에 그 공기층이라든지 뭐 이런 변형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좀 느슨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발의 발톱 무좀이죠. 그런 발톱 무좀 때문에 발가락을 뭐 파고 든다거나 그러면은 자꾸 이제 궤양도 생기고 발가락 모양도 달라지고 걷는 게 또 아픈 부분을 피하려고 자꾸 걷다 보면은 관절에 이제 어떤 특이한 부하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또 변화도 생기죠. 그런 정도가 무좀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실은 각질은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굳은 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하얗게 일어나는 피부 병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건조하냐 습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굳은 살이나 단순히 이제 뭐 티눈 같은 거 그냥 다른 부분에 있는 티눈이나 굳은 살과는 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발이라는 존재 그리고 땅을 딛고 선다는 의미 때문에 보통 티눈이 있으면 티눈에 눈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있고 핵이 있고 주변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안쪽에서 뼈가 돌출되는 경우도 땅을 디디면은 그 부분이 반복해서 압력을 이상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고요. 티눈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티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압력이 과하게 쏠리는 부분은 또 당뇨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티눈도 아주 뭐 이렇게 복잡하고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궤양도 중간에 생기면서 뭐 감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게 원인이 되는지 각질이 결과로 나타나는 건지 각질이나 티눈 뭐 굳은 살이 원인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부분이 다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너무 오래 이완되면은 조금씩은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발을 맞지 않는 걸 오래 신는다거나 할 때 이거는 이미 좀 많이 알려진 내용 같아요.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무슨 쪼리 같은 거라고 말해도 되나? 슬리퍼 같은 거 너무 많이 신는다든지 하면은 발밑 지방층도 좀 바뀌고 힐 많이 신으면 뭐 무제반증이라든지 소금막류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신발을 뭐 특정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하게 불편한데도 계속 신는 거는 좀 발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뭐 분명히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타 프로그램인데 뭐 하이힐을 신고 체중 부하시티도 찍어보고 하이힐을 신고 저기 족저압도 측정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역학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발에 다 전달이 되겠죠. 제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한 가지 신발만 신지 않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편한 신발이라고 해서 그 신발만 계속 신을 필요가 좀 없습니다. 왜냐면은 편하지만 한 가지 신발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눌리는 부분이 똑같이 눌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물론 뭐 어쩔 수 없다 하면 뭐 못하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편한 신발을 한 두어 켤레라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돌려 신고 또 힐이 너무 높은 걸 꼭 신어야 된다. 그러면 신어야죠. 신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좀 편한 신발로 바꿔서 신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다음 재밌네요. 질문이 또 많으니까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평발의 경우도 발 모양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어떤 형태가 특히 평발이 많다거나 하는 거요? 네. 이게 실은 이제 오늘은 족상학 중에서 앞부분, 전족부 부분 위주로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또 발 모양은 또 발바닥을 그 우리 모래사장에 딱 찍으면 나오는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발자국의 형태에 따라서도 족상을 좀 뭐 볼 수도 있습니다. 평발 같은 경우는 발자국이 완전히 안쪽이
땅에 닿으니까 전체가 발 모양이 찍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냥 일반적인 아치발은 이렇게 안쪽이 좀 패이는 요런 형태. 그리고 오목발이라고 해서 앞쪽이랑 뒤쪽만 이렇게 발바닥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평발의 경우에는 뒤꿈치가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요. 뒤꿈치가 돌아가고 전족부 아까 전에 앞쪽 부분 발가락 뿌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복합적인 변형인데요. 아치만 발로 간단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발이 전체적으로 뒤틀리고 앞뒤가 이제 뒤틀리고 안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발은 우리 흔히 뭐 어렸을 때 발바닥에 살이 좀 안쪽에 아치 쪽에 살이 많아가지고 그게 땅에 닿네 뭐 그런 게 아니고 뼈에 아치가 가라앉는 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또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평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평발의 원인이라는 거는 실은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으로 그 힘줄이나 인대 이런 게 전부 다 유연하신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평발이 심할 수도 있고 선천성 망곡족이라든지 선천성 평평족 그리고 선천성 전족부 외반증 이런 다양한 병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평발도 이제 가다가 아치가 점점 무너져가지고 오는 평발들 그리고 외상성으로 이제 안쪽에 스프링 인대라든지 다른 인대들이 손상이 돼서 바이퍼케이트 인대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돼서 오는 평발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쪽에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아치를 좀 지탱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게 기능 부전이 되는지 아니면은 평발이 가서 기능 부전이 되든지 어떤 이 후경골건이라는 부분의 병이 있을 확률도 꽤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평발이 복합 변형이 되니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르만형이 평발이 많고 무슨 셀틱형이 켈트형이 평발이 적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가끔은 외상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평발이 가면은 가끔은 무지해반증도 평발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무지해반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이 있으면은 이제 발 아치가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서 나머지 중족부는 바깥쪽으로 외반되는 형태가 중족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같은 경우에는 내전돼가지고 무지해반증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지해반증에서는 좀 유심히 평발이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무지해반증인데 평발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무지해반증만 수술 좀 미세침습을 하든 개방성 수술을 하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발이 어떤 형태가 또 평발이 더 많다. 그냥 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은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 더 평발이 많구나.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발 모양을 보진 않지만 평발이냐 오목발이냐에 따라서 발바닥의 모양이 찍히는 게 다 다를 수는 있고 평발이 됐을 때 동반되어서 무지해반증이라 소금막류라든지 갈키족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남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다 하고 또 질문을 또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했었는데 이렇게 그 평발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중족골이 아프신 분들이 또 존재를 해요. 엄지발가락이 땅을 강하게 이렇게 내려주면 두 번째 세 번째 중족부로 땅을 세게 디딜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엄지발가락이 쉽게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은 중족부에 과하게 힘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두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더 아프겠죠. 이런 경우는 엄지발가락에 실은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내측주라고 합니다. 메디알 컬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 여기 쉽게 말해서 안쪽 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 아치가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중족골두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 안쪽 아치를 아예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좀 선호하는 건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발 모양을 좀 그래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메디알 아치 스타빌리제이션 하는 수술인데, MCS라는 수술인데, 엄지발가락으로 내려가는 힘줄을 내측 아치를 좀 보강하는 데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수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중족부가 아래로 많이 쏠리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힘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살도 좀 없어지고, 요 내용이 저희 이제 그룹이랑 우리 스승님 이번에 또 좋은 논문 내셨더라고요. 요 내용으로 중족골통도 많이 없어지더라. 이게 정말 좋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평발이 있는 경우, 네, 평발이 있습니다. 또 동반되는 무지의 반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족골통도 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중족골통 여기 평발도 아치가 이제 내려가니까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힘보다 두세 번째 발가락에 힘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중족골부도 이제 힘을 너무 많이 받고 또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탈구가 생기기도 하고 무지의 반증이랑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버라이딩 변형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라피두스 수술이라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무너져서 이제 평발이 심해지지 않게 내측주의 바닥 부분을 아예 유압수를 하면서 무지의 반증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그 중족골 유압술보다 이쪽을 좀 보강을 해서 유압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수술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 말고 이제 평발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질환 있는 환자들 뭐 당연히 그 통풍 뭐 있으신 분들도 엄지발가락 부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약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류마티스도 당연히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중요한데 너무 좀 오래 이완되다 보면은 류마티스 발이라는 게 또 생기는데 엄지발가락은 또 무지외반증 생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과하게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바람 불었을 때 이제 잡초라든지 이런 게 쓰러지듯이 발가락이 다 이제 넘어가거나 혹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과하게 또 안쪽으로 싹 돌아오고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긴다거나 뭐 그런 변형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거를 중족골 단축을 또 시키고 요 안쪽에 캡슐을 꼬매고 무지외반증 수술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실은 이래도 또 다시 류마티스는 재발이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제 중족골 절제술을 하고 엄지발가락도 뭐 절제할 수도 있고 유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발 관절염이 있으면은 당연히 손도 변형이 심하지만 발도 심해요. 발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뭐 약을 먹어도 변형 자체가 뭐 바로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만 신어도 이제 여러 군데가 막 궤양도 생기고 상처도 안 좋아지고 실은 변형은 그냥 그대로 사는데 여기 관절이 막 열리는 상처가 생기거나 궤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좀 보면은 참 발의 모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하구나. 근데 그걸로 뭐 성격까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 특정 부분에 아프고 그러다 보면 잘 못하는 것도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뭐 족상학이라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또 믿고 재밌는 부분까지는 또 재미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발의 모양 자체가 발 질병이라든지 혹은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한 부분을 준다든지 걸을 때 불편한 부분을 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목발, 평발, 정상발, 아치의 형태에 따라서도 족상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다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또 몇 개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푸름님, 잘 걷고 잘 뛰고 또 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발가락이 긴 게 좋은지 짧은 게 좋은지 따로 연구된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아무리 길다고 해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발가락이 위로 좀 들려가지고 혹은 발톱이 좀 윗부분으로 향해서 양말이 좀 쉽게 빵꾸가 난다든지 발가락 길어가지고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그렇게 구부러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발가락이 또 특히 기니까는 뭐 좀 뭐 빨리 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또 이제 대신에 평발이라든지 오목발이 너무 심하면은 운동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점프력 자체는 또 오목발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요가나 스트레칭, 필라테스 하실 때는 또 발이 유연한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은 앞에서 나온 족상학에서 그 성격을 보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나쁜 거는 없다. 그냥 안 아픈 당신이 정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 아킬레스건 통증이 너무 심해요. 어제는 징후가 있었지만 오늘 일어나니 더 심해졌고 지금 병원조차 가기 힘듭니다. 통증을 참고 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나아지면 갈까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더 심해질까요? 지금 엄청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아킬레스건 통증이 진짜 너무 아프면 괴롭습니다. 원인이 뭔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보통 감염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 가끔은 아킬레스건 뿌리 부분에 관절 외 통풍 결절 혹은 이제 석회성 건염이 끼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뒤꿈치 부분에 또 이제 뼈가 자라는 골극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뒤꿈치 아킬레스 건염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아킬레스 건염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급성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일단은 통증 조절이 급선무입니다. 당장은 좀 염증 조절하는 진통 소염제를 좀 먹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열감이 아주 심하고 발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너무 심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을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종아리 부분에 혹은 이제 출혈이 생긴다거나 구획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구획증후군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킬레스 건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증 자체가 너무 극심하면은 병원 가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진통제로 좀 조절이 되고 안정이 되고 또 붓거나 열감이라든지 그런 통증이 발목 움직일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조절이 충분히 된다 하면은 조금 지켜보고 내일 병원 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정확한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을 보고 직접 만져보고 촉지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면 일단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족상학과 이제 발 건강 이렇게 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좀 너무 맨날 이제 아픈 거 질환명 뭐 이렇게만 했더니 저도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 편한 내용으로 좀 했는데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